아이고, 그 지금 하는 요 파트가 이제 기체에 대한 얘기인데, 요 기체 얘기에서 그거 이렇게 한 번씩 언급이 될 만한 거, 그리고 교수들이 이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름은 몰라도 돼, 상관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은 몰라도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의미가 뭔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입자 간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표현. 요게 바로 그 뭐냐면은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짜잔, 여기 이제 어떤 분자가 있을 때 이 분자로부터 거리 r만큼 또 다른 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리에 떨어졌을 때, 이때 이 거리에 따른 여기에 있는 EP, 위치 에너지 와 관련된 어떤 제한된 수식을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시된 수식이 여기 딱 있는데, 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은 그냥 일종의 그 제한입니다. 혹은 가정이고, 제한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도입해보자 라는 거기 때문에 수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수학적으로 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의하면 좀 편한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식이 저기서 이제 어떤 편리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선 세 번째 이제 한번 살펴볼 게 바로 이거죠. 레너드 존스 매개 변수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레너드 존스 매개 변수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입실론이라는 부분하고요, 이 시그마라는 부분, 이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와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요소, 얘를 각각 매개 변수,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데, 각각의 이제 의미가 뭐냐? 자, 첫 번째 1. 우선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인데, 그 거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그때의 거리를 뭐라고? 매개 변수 시그마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입자 간 거리, 그걸 레너드 존스라는 사람들이 시그마라는 변수로, 그러니까 어떤 상수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시그마, 얘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그래프상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0이 될 테니까요. 그럼 여기다가 각각 거리 r에다가 시그마 넣으면 1 빼기 1이 되니까 0이 되는 걸 수리적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되죠? 되죠?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로부터 뭘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극소점 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극소점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저기에 있는 이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 쟤를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는다라고 할 때 이 미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항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해서 0 되는 점을 찾으면 이때 R이 뭐로 나오느냐?
2의 6승분의 1승의 시그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2의 6승분의 1이 그래도 1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1보다는 커지면서 커서 여기에 극소점 위치는 원래 시그마라고 규정되어 있는 매개 변수 값보다 약간 큰 어떤 위치가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어디냐면 바로 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서는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점과 극소점의 위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레너드 존스 매개 변수 입실론은 바로 최소 위치 에너지를 반영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거리에다가 2의 6승분의 1 시그마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2의 6승분의 1 시그마를 넣어주면 그때 최소 위치 에너지를 마이너스 입실론이라고 정하는데 그 그 최소 위치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로 표현한 걸 입실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해주는 수식이 바로 요거다. 알겠죠? 그래서 수식 자체를 어쨌건 거리에 대한 변수로 표현을 하는 건데 입실론과 시그마를 도입을 하면 이런 식의 수리적인 성격들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4 위치 에너지는 입자간 인력과 척력이 결정하죠. 그러면 그게 각각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척력의 부분과 인력의 부분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전부 다 합한 게 그게 시스템의 전체 위치 에너지가 될 건데 그게 각각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겁니다. 척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물리학적으로 언제나 플러스 값입니다. 그런데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언제나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각각의 부분이 뭘 반영한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4 입실론 곱하기 R분의 시그마의 12승. 요게 척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 입실론 곱하기 R분의 6승. 요게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2승 항도 있고 6승 항도 있는데 이게 각각 뭘 반영한 거냐면 척력에 의한 부분, 인력에 의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줄게요. 지우자. 자, 다섯 번째. 위치 에너지로부터 상호작용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 그러면 어떤 수식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느냐? 위치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거리에 따라서 미분을 하면 이건 항상 뭐로 나타나냐면 인력 빼기 척력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인력의 크기 빼기 척력의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조금 더 자세히 쓰면
인력의 크기, 방향을 무시하고 척력의 크기, 그거의 차이가 저 위치 에너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 저 미분한 결과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인력이 척력에 비해 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요 원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원저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더니 그게 0보다 크다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자, 아까 2의 6승분의 1이 어떤 거리라고 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거리라고 했죠. 그 최소가 되는 거리를 편의상 RE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입자 간 거리가 충분히 멀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저기 있는 R이라고 하는 것보다 충분히 먼 거. 그래서 이 입자하고 또 다른 입자가 이렇게 꽤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항상 척력보다 인력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 위에 지울게요. 지우고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자,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를 거리로 미분했더니 0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인력하고 척력이 같은 상황을 뜻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요 상황, 바로 인력하고 척력이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두 입자 간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입자 간 일정 거리가 유지되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각 입자를 9로 가정할 때 서로 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짜잔, 요 무게중심으로부터 요 무게중심 사이 요 거리가 지금 R이라고 하는 게 뭐냐?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서는 2의 6승분의 1 시그마를 뜻하는 건데, 이때 이 R가 뭐랑 같은 거냐? 요서부터 요까지를 감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 여기에 있는 Re는 감마의 2배가 되는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마는 뭐다? 9로 가정할 때 그 반지름을 감마라고 하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기체 분자나 뭐 입자를 9로 가정할 때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마라고 하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게 될 텐데, 그 접하는 상황에서 무게중심 사이 거리를 R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분자의 반지름의 2배가 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레너드 존스 포텐셜 이건 아니면은 거리에 따른 입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건 그걸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면 최소 위치 에너지 점에서 뭐를 할 수 있다? 그 입자의 크기를 대략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물론 구로 가정했을 때. 또 당연히 또 사실은 기체 분자는 모두 다 구겠습니까? 사실 구는 아닙니까? 기체 분자가 구는 아니잖아요. 구가 아니라 실제로 기체 분자는 매우 다양할 수는 있지만 구로 가정할 때 생각하는 논리가 편해지니까 구라고 가정하면 이런 논리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지울게요. 여기 밑에 준다. 밑에 준다. 밑에 준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음수. 그럼 요거는 오히려 청력이 더 우세해진 거겠죠.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요 언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요 그 뭐냐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 이런 상황을 뜻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분자 간 충돌 등에 의해서 분자의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자 간 거리가 RE보다도 더 가까운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겁니다. 자, 아까 이 상황이 뭐라고 했어요? 두 분자가 딱 접하는 경우라고 했죠? 접하는 경우에서는 분자 간 거리가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자 하나 반지름의 2배랑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청력이 강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봅시다. 여기가 기존 기체 분자의 무게중심, 여기가 기존 분자의 무게중심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무게중심이 요것보다도 더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기체 분자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짜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두 기체 분자가 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더 수축해 버린 거니까 분자의 전자구름 자체가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이 찌그러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구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된다? 뭐가 더 커진다? 인력보다 청력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저 레너드 존스 포텐셜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얘는 자 그럼 이제 이 위에 줄게요. 이 위에 준다. 줄게요. 시우사. 그러면 6인가? 5예요 이게? 6 맞아? 극소점에서 물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하나 나올 수 있냐면 자, 여기가 이제 위치 에너지 그래프고 거리인데 이런 예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이런 레너드 존스 포텐셜과 요런 레너드 존스 포텐셜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식의 비교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란 것과 흰 것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저 노란색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알곤 원자간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면 흰색으로 그린 건 힐륨 원자간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어디서 의미를 찾아라? 여기에 있는 이 극소점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했죠. 요 극소점에서 의미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누구냐면 알곤에서의 그 최소 위치 에너지 거리고요. 요거는 힐륨에서의 최소 위치 에너지 거리입니다. 그리고 요 값은 힐륨에서의 최소 위치 에너지고요. 요 값은 알곤에서의 최소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1, 뭘 비교할 수 있냐면 이 최소 위치 에너지 거리 힐륨과 최소 위치 에너지 거리 알곤 얘를 비교하면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다? 이렇게 된다.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런 식으로 두 구가 접할 때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 사이 거리를 평형거리 RE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의 반지름을 감마, 구의 반지름을 감마라고 하면 RE는 2 감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힐륨보다 알곤의 원자 반지름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감마라고 표현한 원자 반지름 자체가 크니까 이 최소 위치 에너지 거리에서 힐륨보다 알곤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저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 힐륨과 알곤. 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습니까? 알곤이 더 깊게 나타나죠. 이건 뭐 때문이냐면 바로 힐륨과 알곤 중 누가 분자력이 더 큽니까? 알곤의 분자력이 더 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분산력 역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 우물형 그래프의 깊이 역시 힐륨보다는 알곤에서 더 깊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레너드 존스 포텐셜 문제에서 뭐 비교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다른 물질들을 주고 그때 극소점 위치로부터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매칭하라는 문제가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죠? 됐다. 그 다음 해줄게요. 지운다? 지우다? 지우사. 쓱쓱쓱쓱. 그 다음 7.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게 영역마다 에너지 영역마다 물질 소리 상호작용마다라고 합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인간이 세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우선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가 막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냐면 화학적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도 나타날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거, 화학 에너지가 변하는 거 말고 또 뭐가 변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하나 남았습니다. 전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핵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거 말고는 뭐 거시적으로 나눴을 때 뭐 이게 거의 다죠, 그렇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핵 에너지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핵 에너지 변화의 대표적인 예. 예를 들어 뭐겠습니까? 핵 에너지가 변하는 대표적인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오, 그렇죠. 바로 핵 분열. 이 핵분열이 천천히 일어나는 장소를, 핵분열이 천천히 일어나는 장소를, 그걸 핵발전소라고 하는 거고요. 핵분열이 빨리 일어나는 걸 핵폭탄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분열만 있나요? 핵 융합도 있죠. 핵 융합은 어디에서 보통 잘 나타나는 거? 별, 그죠? 별. 태양 같은 별에서 핵 융합 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핵 분열, 핵 융합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핵 에너지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화학 에너지 변화. 자, 사실은 이거는 얘가 훨씬 더 많죠. 뭐 대표적으로 화학 에너지 변화, 저 누구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화학 에너지 변화 예를 하나 들자면, 예, 반응열 좋고요. 반응열. 그 반응열 중에 우리 수업 초창기에 내가 조금 자세히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폭발 반응이에요. 혹은 연소 반응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폭발 반응, 연소 반응. 이런 것들에 의한 변화가 화학 에너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것 중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거. 이게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바로 상태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2O가 얼음으로 있어요. 얼음으로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어떤 거예요? 얼음으로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얼음으로 있으면 물에 비해서 운동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요. 얼음으로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어떤 거예요? 상대적으로. 얼음으로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력이 더 커진 거니까. 근데 얼음이 물이 됐어요. 얼음이 물이 되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증가한 거고요. 물이 얼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얼음이 물이 되면 위치 에너지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표적으로 상태 변화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변화의 대표적인 예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 변화를 활용해서 엔진을 만든 걸 뭐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증기기관이라고 하죠. 증기기관 알죠? 칙칙폭폭 하는 거 증기기관. 요즘은 증기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증기기관이 뭐 이렇게 상업용으로는 없죠. 다만 뭐 어떤 뭐 관광 지역에서 일부 그냥 관광용으로 이렇게 뭐 조금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대규모 상업용으로는 요즘 사용하지 않죠. 그 증기기관이 뭘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이는 거죠. 물을 끓여서 그 물에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상태 변화. 물이 수증기로 만들어지는 상태 변화를 활용을 해서 그거 가지고 큰 쇳덩이를 움직이는 게 바로 증기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인간이 역학적 에너지를 활용하는 예시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됐건 이게 됐건 이게 됐건 얘네들이 그 에너지 영역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 얼마나 다르냐? 역학적 에너지의 에너지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 크기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요 정도에 국한해서 물론 역학적 에너지는 이게 그 역학적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이게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양자화돼 있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만약에 뭐 원하기만 하면 무한대로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빛의 속도로 막 가속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도 말고 그냥 요런 상황, 요런 종류에서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평소에 대강 경험할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스케일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어제 그저께 보니까 장시호라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추락했다가 걸려가지고는 살았다고 그러던데?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했대요. 근데 떨어지다가 난간에 걸려가지고 살았대요. 장시호라는 사람 알아요? 최순실 조카요. 최순실 조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거참 왜 또 그런 일이 있는지 누가 제거하려고 한 건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근데 누가 시도를 했는데 살았나 모르겠는데 했는데 뭐 여하튼 그런 식으로 뭐 위에서 좀 쭉 떨어졌다 뭐 그런 게 일종의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럼 지구에서 한 1-20m 떨어지고 하는 그런 그 정도 에너지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고요. 사실은 사람은 10m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꼴랑 죽는다 해도 그 에너지가 얼마냐고요. 얼마냐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라고 해도 역학적 에너지 스케일은 지구에서 대략 요 정도입니다. 10에서 100kJ/몰입니다. 근데 100까지 가지도 않고요. 1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00까지 가는 경우 되게 드물고, 그러니까 수십 kJ/몰이 역학적 에너지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 맞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면 총알이 끽해봐야 요만한 쇳덩이잖아.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총알의 운동 에너지 얼마게요? 이게 총알이 큐 날아가서 사람 팍 맞으면 죽잖아. 이때 얘 운동 에너지 얼마만 되면 사람이 죽게요? 70줄이면 충분해요. 총알이 70줄의 에너지만 있어도 사람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수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다루는 에너지 스케일과 실제 벌어지는 에너지 스케일 사이에 우리가 약간 괴리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모든 학문을 어떻게만 배우니까, 글자로만 배우니까 이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생각을 안 하지만 이 정도 에너지만 해도요, 이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정도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그게 에너지 스케일이 요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화학 에너지, 폭탄이 터진다, 불이 붙는다, 이건 에너지 스케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100에서 1000. 알겠죠? 100에서 1000. 100에서 1000. 100에서 1000. 그래서 핵에너지는 얼마? 핵에너지는 얼마?
핵 에너지는 얼마? 핵 폭발이 벌어진다, 핵 분열이 벌어진다, 핵 융합이 된다 하면 에너지가 이 정도가 됩니다. 1억 kJ/몰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억 kJ/몰 정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 잘 봐. 그러니까 학자라면, 내가 화학자라면, 물리학자라면 이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데이터를 알고 있다가 이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 자연과학자라면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폭탄이에요. 왜 폭탄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에너지가 커서요? 자, 생각해봐. 내가 영화 감독인데 영화 감독이 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영화가 어떤 종류의 영화건, 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재미를 위한 영화건, 예술 영화건, 아니면 개인적인 영화건, 내가 영화를 만들었다고 치면 이 영화를 사람들이 안 보길 원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영화 감독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영화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내가 과학자인데 내가 뭘 연구해? 그럼 그 연구하는 주제가 뭐였으면 좋겠냐고. 인간이라면 싸게 팔렸으면 좋겠어? 비싸게 팔렸으면 좋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싼 물건, 인간이 만드는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싼 물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비싼 물건, 이걸 약간 전문 용어를 붙이자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물건, 이 바로 군수물자예요. 전쟁할 때 쓰는 물건들 있죠? 그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싼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에너지를 보고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주를 탐험하고 개척하고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와, 이걸로 폭탄 만들어서 팔면 떼돈 벌겠다. 무슨 말 알겠어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 생각을 맨 처음 했던 사람? 인류 최초로 이 생각을 처음 했던 사람. 인류 최초로. 노벨이 살던 시기는 이게 없었어요. 인류 최초로 이 생각을 한 사람. 이걸 보고 우와, 이 폭탄 만들면 대끼리겠다. 최초로 이 생각을 한 사람. 여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정답. 마담 큐리입니다. 왜? 마담 큐리는 인류 최초로 뭘 연구한 사람입니까? 핵 분열을 연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담 큐리가 발견한 게 뭐 폴로늄, 라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 분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은 핵폭탄을 우리는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픈하이머가 만들었다. 맞는데, 그 맞는 말인데, 그 원천 아이디어를 맨 처음 생각한 게 누구라고요? 마담 큐리야겠죠. 마담 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담 큐리가 자기 딸도 그 위대한 물리학자죠. 그 엄마 큐리도 그 위대한 학자인데 딸 큐리도 어마어마한 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큐리가 딸 큐리한테 보내는 편지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편지에 요즘 연구하는 게 있는데 에너지가 존나 세. 야, 이 폭탄 만들면 돈 많이 벌겠다. 이게 편지에 있습니다. 편지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담 큐리는 뭐로 죽습니까? 방사능 피폭으로 죽죠. 그래서 그 마담 큐리의 연구 일지는 실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방사능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담 큐리의 모든 연구 일지는 그 국보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어느 나라 국보? 폴란드.
마담 키리가 폴란드 사람이에요. 폴란드. 그래서 마담 키리의 모든 연구 실험이가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거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사능이 막 나와가지고.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에너지 스케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완전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레너드 존스 포텐셜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표현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짜잔. 자, 이런 표현은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아니지. 가만히 있어 보자. 그래서 이제 얘를 다시. 어떤 표현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냐면 짜잔. 이런 표현 하나 하고 그다음 짜잔. 이런 표현 두 개. 이걸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수소 원자 간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아래쪽 그래프 역시 수소 원자 간 레너드 존스 포텐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소 원자 간인데 어떤 거는 좀 얕고 어떤 건 되게 깊게 그려져 있잖아요. 어떤 차일까요? 바로 위에 있는 그래프는 수소 원자 간 화학 결합이 없을 때를 뜻합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뭐가 나타나겠어요? 분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건 뭐냐면 수소 원자 간 화학 결합이 일어날 때의 레너드 존스 포텐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되게 깊은데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수소 원자 간 화학 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공유 결합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때 그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이런 식의 분자를 형성했을 건데 그 분자를 형성할 때의 공유 결합 에너지가 분산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 아주 극명하게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이때 에너지 스케일이 공유 결합이 되면 요때 값이 대략 마이너스 433 kJ/몰 정도인데 분산력으로만 나타나면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값이 대략 10 kJ/몰 요 내외예요. 그러니까 이 깊이 차이가 위치 에너지가 보시다시피 화학 결합이 된다고 할 땐 굉장히 깊은데 분산력만 나타난다고 하면 되게 얕게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렇게 영역별마다 위치 에너지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레너드 존스 포텐셜의 깊이 역시 굉장히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화학 결합이 됐겠구나, 이거 뭐 분자 간 인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입자 간에 핵 반응이 된다고 하면 이 깊이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는 핵 반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힐륨 두 개가 만나서 그러니까 수소 두 개가 만나서 힐륨이 됐다 라고 치면 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서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하다. 그래서
폭발이나 연소 반응을 활용해서 우리가 뭘 쏴요? 이렇게. 뭘 쏴? 이렇게. 뭘 쏴? 뭘 쏴요? 바로 우주선을 쏘죠? 우주선. 왜? 뭐 이렇게 뭐 국제 우주 정거장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프로젝트 할 때 그런 거 영상 보면 우주선 만들고 거기에 막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건 지울게요. 이건 지울게요. 지우고 왜 우주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뭐 막 붙이잖아요. 여기 막 붙여가지고는 여기서 막 푹 하잖아요. 이때 이 에너지 무슨 에너지예요? 이거 화학 에너지죠? 보통 무슨 반응이 된다고 했어요? 무슨 반응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화학 에너지 어떤 뭐 누구 연소? 질소요? 하이드라진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보통 누구냐면 N2H4예요. 바로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죠? N2H4를 누구랑 반응시켜요? 산소랑 반응시키죠? 어떤 산소랑? 액체 산소랑.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질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수증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액체던 게 수증기가 됐으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엄청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고 그리고 이때 반응이 어마어마한 발열이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발열이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 폭압으로 얘를 밀어내는 거지. 그런데 우주선을 쏘아내는 이런 에너지도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 사실 이거밖에 안 돼요. 알겠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건 안 되냐는 거죠. 핵추진 우주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핵추진 우주선 지금 기술로 돼요 안 돼요? 지금 인류의 기술로 핵추진 우주선 돼요 안 돼요? 지금 인류 기술 핵추진 우주선 이론적으로 됩니다. 이론적으로 돼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안 하죠? 왜 안 해요? 핵추진 우주선 왜 안 해요? 우주 개발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핵추진 우주선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익스트림리 데인저러스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얘가 핵은 익스트림리 데인저러스. 알겠죠? 데인저러스. 자, 우주선 쏘다가 정말 재수없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만약에 핵추진 우주선 쐈는데 터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핵폭탄 터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핵 방사능 물질 쫙 낙진 내려앉겠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단 한 번의 실수로 끝장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만 핵추진을 쓰기는 써요 안 써요? 쓰긴 쓰죠. 어디서? 바로 군사에서 군사기술에서 쓰죠. 그때는 어디서 써요? 그때는 바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추진에서 핵추진을 쓰긴 쓰죠. 왜냐면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은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쉬워요 만들기 어려워요? 만들기 어렵지만은 우주선 만드는 것보다는 쉬워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핵추진이 에너지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핵추진으로 뭔가를 달려가게 하면 좋아서 쓰고는 싶으나 스페이스 산업에서는 이게 너무 위험해서 아직은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화학 에너지를 쓰는 건데 우주선 그러면 증기기관 우주선은 돼야 안 돼요? 증기기관 우주선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가 뜸을 헤치고 하다가 칙칙폭 하다가 우주로 확 가는 거지. 어때?
얘는 어때? 칙칙폭폭 우주선 어때? 돼, 안 돼? 왜 안 돼?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전문 용어로? 바로 봐. 화학 에너지부터는 얘가 커요. 뭐보다 커요? 뭐보다 크게, 뭐보다 커져요? 지구 탈출 속도요. 물리 시간에 지구 탈출 속도 배웠죠? 지구 탈출 속도 제곱해서 질량 곱하면 에너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화학 에너지가 크니까 화학 에너지로 우주선을 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는 에너지 스케일상 뭐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작다는 얘기야. 지구 탈출 속도보다 작기 때문에 칙칙폭폭 증기기관으로는 우주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MIT 학생들하고 나사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증기기관 우주선에 대한 연구를 완료했어요. 어? 웬 증기기관 우주선? 증기기관 우주선은 이미 연구가 끝났고요. 실전 배치 직전이에요. 상황만 되면 증기기관 우주선 활용할 수 있어요. 응? 제주스 증기기관 우주선은 뭐예요? 증기기관 우주선.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런 걸 상상하는 게 그 미국 애들이라는 거예요. 증기기관 우주선. 뭐 이런 걸 상상을. 승호, 증기기관 우주선.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봐. 이겁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이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것 중에 하나 뭡니까? 화성 이주도 있죠. 그건 개사기고요. 네, 화성 이주는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네, 지구가 두 쪽 차라리 지구가 두 쪽 나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화성 이주는 불가능해요. 뭐 연구자 열댓 명 정도 보내는 건 가능한데 연구자가는 가능한데 그 10명이 이제 뭐냐면 신체 포기각서 쓰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면 화성에 가서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가는 것까지 갈 수 있거든요. 지금 기술로 가는 것까지 갈 수 있는데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성으로 가는 건 가능하고 한 열댓 명 정도 보낼 수 있어. 대신 그 사람들은 신체 포기각서 쓰는 거지. 뭐 가서 뭐 죽어도 뭐 소송 걸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가는 거지. 그 정도는 되지만 인류 전체를 이주시킨다? 불가능. 알겠어요? 불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대부분의 얘기는 다 개구라 개사기예요. 그렇죠? 그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사업이 뭐예요? 바로 소행성 탐사죠.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있죠. 왜? 소행성 중에는 어떤 소행성이 있다? 바로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로 돼 있는 소행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행성이니까 뭐 이렇게 뭐 직경이 한 뭐 1km 내외, 알겠죠? 돌덩이인데 1km짜리 돌덩이가 있는데 그 안에 다 금이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탐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뭘 사용한다? 소형 우주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형 우주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와서 이게 우주선이 여기 딱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섰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조그만 이게 드론이 나오는 거지. 드론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조사를 해. 뭐가 있나 없나. 이거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 있으면 좋은 건데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없으면 어떻게 돼? 없으면 다시 지구 와? 다시 지구로 와? 지구에서 보낸 다음에 다시 지구로 가는 건 이건 너무 손해죠. 그럼 얘를 어떻게 이 상태에서 다시 이리 보내야 되겠죠? 그럼 이때 뭘 사용하느냐? 이때 증기기관 우주선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전기기관 우주선을 쓰느냐?
소행성에도 뭐는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아이스. 왜? 화학적으로 얘기해봐요. 소행성에도 왜 아이스는 있을 수 있죠? 소행성에도 아이스는 있다. 이유는 H2O는 뭘 잘하기 때문에? 하이드로진 본딩을 잘하기 때문에 온도가 충분히 낮기만 하면 증발하지 않고 딱 들러붙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행성이 탐사를 마치고 자, 그래서 떠나자라고 하면 드론이 막 돌아다니다가 소행성에 붙어 있는 아이스 있죠. 아이스 일부를 떼서 가지고 옵니다. 알겠죠? 그럼 이 안에 이제 아이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저 아이스를 끓입니다. 뭐를 이용해서? 아이스를 끓입니다. 뭘 이용해서? 항상 있는 애가 있죠. 누구? 태양. 그래서 이렇게 태양열 패널을 펼쳐가지고 태양열 패널로 열 에너지를 받아들여 가지고는 아이스를 끓입니다. 그럼 아이스가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될 수 있죠. 그 수증기로 얘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지구에서는 안 되는데 소행성에서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력이 작아서요. 소행성이니까 탈출 속도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행성 간 이동에는 뭐가 가능하다? 증기기관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증기기관의 핵심 물질이 H2O잖아요. 근데 H2O는 우리 우주에 별로 없어요. 은근히 찾으면 있어요. 은근히 찾으면 있죠. 은근히 있죠. 왜? 왜 우리 우주에는 H2O가 은근히 많아요?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수소결합 때문에 이게 잘 뭉쳐져서 어디 잘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행성 같은 데는 웬만하면은 얼음덩어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행성 간, 여기 소행성 간 이동 셔틀을 만드는 연구가 이미 완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산업이 진행이 되면 나사에서는 이런 것들도 실전 배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물질 사이의 에너지 요거를 이제 뭐냐면은 활용을 해서 어떤 연구 영역에 활용할지를 미리미리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영역이 결정되면 그 연구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 스케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에너지 스케일이 맞는 걸 가져다가 골라 쓰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핵 보유국이에요. 우리나라는 핵 없어요. 핵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잠정적 핵 보유국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핵 쏠 수 있어요? 못 쏴요? 절대 못 쏴야겠어요? 절대 못 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핵폭탄 비슷한 걸로 쏘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나라 못 쏩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서로 핵 쏘면 어떻게 돼요? 우린 전멸이에요, 전멸. 그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핵을 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건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미국을 위해서예요. 북한의 핵미사일은 대한민국용이 아니에요. 알겠죠? 미국용이에요. 미국용. 알겠죠? 미국하고의 핵 협상용이라서 북한이 우리한테 핵미사일 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경우, 그럴 경우는 북한이 주한미군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쏠 수는 있죠. 주한미군을 향해서. 근데 그거는 미국이 그렇게 만든 거지, 북한이 우리에게 핵미사일을 쏜다. 그거는 개소리예요, 개소리. 알겠죠? 개소리예요. 왜냐면 개성에서 평양까지 거리 얼마예요? 아니, 개성에서 서울까지 거리 얼마예요? 자, 평양 밑에 개성 있거든요. 개성 밑에 서울 있잖아요. 개성에서 서울 거리 얼마죠? 그게 창원에서 부산 거리예요. 여러분, 북한까지 은근히 가깝습니다. 창원에서 부산 가깝잖아요. 별로 안 멀잖아요. 그게 개성에서 서울까지 거리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핵폭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방사능 오염이잖아.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핵미사일을 쐈어요. 그럼 서울에 쏠 거 아니야?
그럼 그 방사능이 어디로 다 가겠어요? 북한까지 다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게 마치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샴 쌍둥이가 있어. 샴 쌍둥이 알죠? 네. 몸이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 근데 둘이 가서 붙어 있다 보니까 짜증난 일도 있을 거 아니야. 둘이 막 열심히 싸웠어. 막 싸웠어. 그래가지고 에이씨 내 너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삼쌍둥이한테 에이 죽어라고 하고 막 독극물을 주입했어. 매우 좋은 계획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말도 안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북이 우리에게 핵미사일을 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핵미사일을 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핵미사일이 없는데 잠정적 핵보유국이냐? 이게 차이는 나죠. 그런데 차이는 나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어요? 겁나 많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전술을 써요? 어떤 전술을 쓰냐면 대한민국 미사일은 그 앞에 붙어 있는 탄두가 이만해요. 이만해요. 미국 탄두가 요만하면 한국 미사일 탄두는 이만해요. 그리고 한국은 거기다가 변명을 해요. 멀리 안 날아간다라고 변명을 해요. 왜 멀리 안 날아가겠어요? 탄두가 무거우니까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멀리 나가는 게 목적인데 한국은 우리나라는 미사일이 멀리 날아가질 못해. 왜? 너무 무겁거든. 이라고 변명을 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무거운 건 언제든 어떻게 할 수 있어? 필요하면 작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미사일은 사실 미국 미사일만큼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 대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탄두를 무겁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폭발만큼의 위력을 위해서 탄두를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멀리 안 날아가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우리가 원하면 탄두를 줄이면 지구 반바퀴까지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국방적 관점에서는 전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다? 이렇게 붙여놔서 그래요.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을 막았죠. 미국이 하도 의심을 해서 박정희가 알아서 미국한테 우리 미사일 잘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박정희가 미리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포기합니다. 미국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친일파던 사람은 그 사대주의의 방식을 아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안심하게 하려고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포기한 게 박정희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그렇게 해도 그 밑에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할 수 있는데,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는데, 폭발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그 KDI의 그 미사일 그 연구소장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미 다 만들어 놨대요. 수십 년 전부터 이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자들이 사거리, 탄두 중량, 이거에 대한 연구를 완벽하게 다 해놨대요. 근데 못 만들게 하니까 그게 한이 걸려가지고 이미 다 만들어놨대요. 근데 만들질 않은 거야. 근데 어차피 다 만들어놨는데 시간이 없잖아. 만들어놨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한국 미사일 기술자들은 거기에 또 무슨 연구까지 더했다? 정확성. 그 긴 시간 동안 정확성 연구를 엄청나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멀리 못 날아가게 미국이 제한을 걸어놔서. 근데 이게 풀렸죠. 언제 풀렸어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있을 때 그때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KDI에서 한 달 만에 미사일 사거리 다 만들어냈어요. 한 달 만에 그냥. 왜? 이미 다 연구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과학기술력은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하튼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걷으세요.